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6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편에서 동학군은 나주성을 공략하는 통문의 내용으로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즉, 전봉준과 김계남의 대립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과연 누구의 쪽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갈까요? 함께 갑니다. 제6권 피의 산, 피의 강. 피가 흐르는 황룡강. 전봉준은 동학군 본대로 하여금 월산봉 밑에서 진을 치고 휴식을 취하면서 전열을 정비하게 하였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병수를 가르치고 사수들의 사격 훈련을 맹렬하게 시켰다. 특히 정신무장을 강화시켰다. 각 여룹의 접주들이 자기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산의 부대는 최경선 접주가 맡아 가르쳤다. 전라도 일대를 휩쓸고 있는 우리 동학군은 첫째로 신동의 지시에 따라 행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경선은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둘째로는 동학군 각자가 가슴속에 한울림을 모시고 있는 데다가 몸에 지닌 궁궁을을이라는 부적과 그때그때 외우곤 하는 주문의 영험 때문에 적의 총철환이나 화살들이 몸에 맞지 않을 것이므로 적을 겁내지 말라고 했다. 셋째로는 그림자가 없는 신인인 전봉준 대장의 병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동학군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적과 맞부딪혀 싸우더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한울림의 조화로운 군대라고 하였다. 동학군들은 모두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어깨를 들썩거렸다. 평사는 문득 엉엉 울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곤 했다. 전봉준 대장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전 대장은 정말로 신인일까? 평사는 한 번도 전봉준 대장의 얼굴을 가까운 곳에서 정면으로 보지 못했다. 전봉준 대장과 마주칠 때면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내리 깔거나 고개를 숙여버렸다. 이번에 마주치면 정말로 똑똑하게 얼굴을 한번 살펴보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는 했지만 다시 맞부딪히자마자 또 그렇게 고개를 떨어뜨려 버리곤 한 것이었다. 전봉준은 늘 독전소의 흰 차일 속에 들어있었다. 전봉준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때는 밤이곤 했다. 횃불잡이들은 늘 그의 등 뒤쪽에 서 있곤 했다. 그의 얼굴에는 검은 음영이 드리워져 있곤 했다. 평사는 자기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안씨에게 중얼거렸다. 하시마님, 우리는 틀림없이 싸워서 이길 것이구먼요. 기다리십시오. 이겨가지고 돌아갈 것이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어렸다. 동학군들은 조련을 받지 않을 때는 강변 모래밭이나
풀밭에 누워있곤 했다. 눈을 붙이고 잠을 자는 자들도 있었다. 기운이 넘쳐나는 자는 자기가 들고 있는 총이나 칼이나 창이나 활을 치켜들면서 얼른 전주성을 점거하고 한양으로 쳐 올라갑시다. 하고 외쳐대곤 했다.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그러자. 하고 맞받아 외쳤다. 이돌필은 태독이 다 풀렸는지 다시 명랑해졌다. 그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오늘은 장성 갈제를 넘으시고요. 내일은 전주성, 모레 글피는 한양석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소리쳤다. 동학군 본대가 월산봉 밑에 진을 친 지 사흘째 되는 날, 한낮 때쯤에 나주로 갔던 김계남의 부대가 도착했다. 전봉주는 김계남의 부대가 나주성을 공략하기를 은근히 바랐다. 물론 그는 김계남 부대를 나주 쪽으로 보내면서 지금은 나주성 공략에 나설 때가 아님을 누누이 강조했었다. 그러면서도 전봉주는 김계남의 부대가 나주성 공략을 감행하다가 예봉이 얼마쯤 무디어져 주기를 희망했다. 김계남의 천민 부대는 너무 막강했고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방자하게 날뛰었다. 김계남은 전봉준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버렸고 기세 또한 높아져 있었다. 전봉준은 그것이 늘 거북스러웠다. 김계남으로 하여금 나주 쪽으로 돌아오도록 한 것은 그 까닭이었다. 한데 김계남은 나주성을 공략하지 않고 장성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조사인 성희안의 주문 때문이었다. 성희안은 나주성 안에 있는 민족열의 전술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전봉준의 생각을 읽고 있었다. 전 대장은 시방 김계남 장군의 거대한 커진 힘을 거북살스러워하고 있사옵니다. 성희안은 김계남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었다. 전봉준이 이끄는 본대와 김계남의 부대는 함께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청읍, 태인, 원평을 거쳐 전주성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평사는 주먹밥 한 덩이를 손에 들고 한 입 베어 먹으려다가 소스라쳐 놀랐다. 눈앞이 아찔했다. 그는 푸르른 월봉산을 등지고 서 있었다. 황룡강 물을 등진 이유암과 마주친 것이었다. 황룡강의 수면 위에서 고기의 비늘가루들처럼 찬란한 해의 예리한 빗살들이 날아왔다. 평사는 눈이 부셨다. 이유암의 뒤에는 고이철이 서 있었다. 이유암은 화승총을 들고 있었고 고이철은 환도를 허리에 차고 있었다. 그들의 뒤에 지역보가 있었다. 지역보도 화승총을 들고 있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홍순서도 보이고 이공빈, 김동만, 홍또바우도 보였다. 갯마을의 박달주, 김육손, 양기두, 이 껌철들이 한데 어울려 있었다. 덕산마을과 장산마을 사람들도 있었다. 이방은 접과 이난접이 연합한
장응접은 대장태 부대였다. 대장태는 기묘한 병기였다. 장응접 사람들은 대밭을 보기만 하면 달려가서 주인에게 통사정을 하여 푸른 참대나무를 얻어오곤 했다. 그 참대를 두껍게 쪼개서 닭의 장태 모양의 둥그런 병기를 자그만하게 엮기도 하고 거대하게 엮기도 했다. 만일 총포가 터지는 싸움이 벌어진다면 한 사람의 포수가 그 속에 들어가 총을 겨누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방패 삼아 적진을 향해 굴리고 나아갈 병기인 것이었다. 만일 경사가 급한 아래쪽에 적이 있으면 적진으로 굴려내리는 병기였다. 그러면 그 병기 속에 들어있는 날쌘 포수가 적을 향해 방총을 하고 또 뛰어나가서 칼로 벨 터이었다. 장응접들이 가지고 다니는 대장태는 100여 개가 되었다. 장태부대라고 별명이 붙은 장응접은 이튿날 아침에 또 신오리의 대밭에서 참대를 얻어다가 장태를 5개나 더 엮었다. 고이철이 다가와서 말없이 마평산의 손을 잡았다. 이유암이 평산을 덥석 끌어안아 들고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았다. 홍순서가 평산의 어깨를 철썩 쳤다. 아이고, 우리 평산이 접장을 여기서 만나는구나. 홍순서가 너털거렸다. 평산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물이 눈앞을 가렸다. 지나간 날의 잘못들을 사죄할 참이었다. 평산은 고참봉의 종 노릇을 하면서 청지기의 사주에 따라 마을 사람들한테 함부로 한 일이 가슴을 옥죄곤 했다. 홍또바우가 평산을 일으켰다. 이제 우리든 다 똑같은 사람이요. 다 똑같은 하늘님인 것이요. 김동만이 말했다. 그들은 자갈밭에 늘어 앉아서 주먹밥 한 덩이씩을 손에 들고 먹기 시작했다. 어찌된 일인지 오늘 아침에 까치들이 그냥 아주 극상스럽게 울었었더라니. 김육손이 말했다. 그 까치들의 울음은 평산을 만날 조짐이었다는 것이었다. 다들 들뜬 채 밥 한 덩이씩을 개눈 감추듯이 먹어 치웠다. 평산은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복받쳤다. 손등과 옷소매로 이리 훔치고 저리 훔쳐도 눈물은 그치지를 않았다. 평산이 접장이 그때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참 소동이 났었는데 대관절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떠돌다가 이렇게 동학군으로 나선 것이오? 양기두가 평산에게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나 참말로 너도 소갈머리가 잔상스럽게는 없다. 용궁에 갔다가 살아나온 토끼전의 이야기보다 더 길고 아기자기하고 기구한 그 살아나온 이야기들을 시방 당장에 한두 마디로 여기 앉아서 말을 하란 말이냐. 이 껌철이 무뚝뚝하게 양기두를 꾸짖었다. 고이철이 평산의 옆으로 다가왔다. 평산의 집시는 헐거웠고 떨어져 있었다. 간발도 닳아지고 헤어져 있었다. 고이철은 자기의 괴나리 보찜 뒤에서
간발과 집신 한 켤레를 내려서 평산의 앞에 내놓았다. 병산이 접장, 그 떨어진 거 벗어버리고 이거 신으시오. 아따, 그래도 한 지붕머리에서 한솥밥 먹고 살던 사람이 그래도 제일이다. 최돌쇠와 양봉수가 한마디씩 던졌다. 지역보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만 있었다. 물론 지역보도 평산이 살아가지고 동학군 노릇을 하고 있는 일이 놀랍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반가워하고 어쩌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는 얼른 싸움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싸움의 황망한 아수라장 속에서 이유함과 이난을 향해 방총을 할 참이었다. 그들 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명분도 생겼다. 그들은 역적이었다. 그들을 죽이기만 하면 이 고달픈 장정에서 벗어날 참이었다.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서 별님이를 데리고 살 생각이었다. 대관 이학승은 동학군진의 뒤를 천천히 따르면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려고 했다. 이학승은 동학군들에게 겁이 나서 향병 200여 명을 앞장 세운 채 진군하고 있었다. 향병은 사실 오합지졸이었다. 그렇지만 전라도 지방의 지리에 어두운 이학승은 이 향병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만일 사태가 불리하게 되면 앞세운 향병들을 제물로 삼아버리고 경군만 이끌고는 영광 쪽으로 줄행랑을 칠 심산이었다. 향병을 이끄는 영광 병방 조기수는 동학군이 벌써 장성 갈제를 넘어가 버렸으리라고 하면서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장성의 신오리에까지 들어왔다. 거기에 이르러서야 이학승 부대는 동학군의 대부대가 황룡강 자갈밭에 흩어져서 점심을 먹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들의 작전은 그만큼 어리숙하고 무계획적이었다. 대관 이학승은 당황했다. 동학군 부대와 정면으로 맞부딪히면 안 되는 것이었다. 초토사 홍계우는 동학군과 맞닥뜨리지 말고 적을 뒤쫓는 채 하기만 하면서 적의 동태를 살피라고 당부를 하였던 것이다. 이학승은 얼른 부대를 다시 영광 쪽으로 후퇴시키려고 했다. 한데 매복하고 있는 동학군 후발대가 이학승의 부대를 먼저 발견하여 버렸다. 그리고 이학승의 부대가 영광 쪽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신촌 쪽의 길을 막아버렸다. 이제 동학군 후발대가 강변의 본대한테 통기를 할 터이고 이학승의 부대는 도간에 든 쥐꼬리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전주성 쪽으로 나아가자니 갈제가 막혀 있고 영광 쪽으로 되돌아가자니 매복해 있는 동학군의 후발대와 한바탕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학승은 전주성 쪽으로 도망가다가 괴멸되는 길보다는 한바탕 싸우고 영광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 그가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들이 가진 최신의 무기와 제물로 쓸 수 있는 향병 200여 명이었다.
이학승의 경군 부대는 수입해온 크루프식의 야포, 회전식 기관총, 모젤식 소총 등의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학승은 그 최신 무기들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다. 오합지졸인 동학군들은 기껏 화승총과 죽창과 환도 따위로 무장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경군 쪽에서 야포와 기관총과 소총을 동학군들의 머리통에다가 정통으로 쏘아대기만 하면 그들이 혼겁을 하여 뿔뿔이 흩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일 동학군들을 그렇게 흩어지게 해놓기만 한다면 자기는 이 거대한 난을 평정시킨 큰 공을 세우는 셈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공을 세우기만 하면 자기는 단박에 승차를 하게 될 터이고 장차 현감이나 군수 자리 하나쯤은 얻어나갈 수 있을 터이었다. 아니, 멀지 않아서 병사로 발탁이 되고 또 나아가 병조 참판, 병조 판서가 될 수도 있을 터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황홀한 꿈이 질펀한 복숭아 꽃밭처럼 펼쳐졌다. 이학승은 원세로 오건영에게 전투 준비를 하라고 했다. 향병대장 조기수한테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원세록과 오건영이 반대를 했다. 조기수도 떨떠름해 하였다. 그들 셋은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영광 쪽을 가로막은 동학군의 후발대를 치고 영광 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천천히 동학군들의 뒤를 밟기만 하자고 주장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향병대장 조기수가 어디에서인가 주워들은 병법 풍어를 그에게 늘어놓으려고 했다. 잔말 말고 따르시오. 이학승은 공명심으로 들떠 있었다. 그는 원세록과 오건영과 조기수를 향해 호통을 쳤다. 임금의 은혜를 받고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겁 집어먹을 줄만 안다면 한창 밀란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나라는 어느 누가 건질 것이오. 이학승은 그 휘하의 대장들을 제치고 병사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다. 모두들 듣거라. 눈앞의 적들은 오합지졸이니라. 우리의 포탄은 최신식의 것이므로 한방 터지면 천지가 진동하고 산천 초목이 떨게 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가위 귀신을 잡을 수도 있는 명기니라. 이 야포 한 방을 쏘기만 하면 적들은 들쥐떼들같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날 것이다. 적들은 기껏 녹슬은 화승과 죽창으로 무장하고 있을 뿐이다. 자, 분연히 일어나 일제히 야포를 쏘고 기관총을 난사할 준비를 서두르거라. 경군은 허겁지겁 소나무숲 사이사이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사격 준비를 했다. 소총과 기관총은 영광 쪽의 길목을 막아선 동학군 후발 부대를 향하게 하고 야포는 황룡강가의 자갈밭에 하얗게 늘어앉아 점심을 먹는 동학군 본대를 향하게 하였다. 이때 향병들은 도망갈 길부터 찾고 있었다. 그것을 알아차린 이학승은 도망가려 하는 병사 하나를 붙잡았다. 불안해하는 향병들을 향해 이놈들, 싸움터에서 군유를 지키지 않은 사람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겠다.
하고 소리쳐 말을 한 다음 환도를 빼어들고 도망가려다 붙잡힌 병사의 목을 쳤다. 향병들이 겁을 먹고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부들부들 떨면서 싸울 준비를 서둘렀다. 그때 영광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동학군 후발대 쪽에서 화승총 한 방을 놓았다. 그것은 강변에 있는 동학군 본대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파발군 하나가 동학군 본대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신촌 쪽에서 들려온 느닷없는 방총 소리에 동학군 본대가 수런거렸다. 그들은 불안해하면서 신촌 쪽을 바라보았다. 서둘러 점심을 먹고 자기의 무기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손화중과 김덕명과 오시영과 최경선과 송이옥과 정백현이 전봉준에게로 다가앉았다. 김계남은 따로 자기의 휘하 장수들을 가까이 불러앉혔다. 동학군 본대는 두 쪽으로 갈린 채 각기 작전 계획을 수기했다. 그런 서슬에 신촌 쪽의 후발대에서 보낸 파발군이 달려왔다. 파발로부터 이학승의 경군이 작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순간 포탄 한 발이 동학군 진영 한복판에 떨어졌다. 동학군 대여섯 명이 불덩이와 포탄 조각에 맞아 쓰러졌다. 동학군 진영이 동요를 일으켰다. 동학군 진영에 포탄이 또 한 발 떨어졌다. 동학군들은 그 포탄이 어느 쪽에서 날아오는지조차 알지를 못하고 불안해하였다. 당황하여 멍청이 서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무작정 산 쪽으로 도망을 가는 자들도 있고 들판의 논두렁과 밭두렁 밑으로 가서 숨는 자들도 있었다. 이때 대장 전봉준과 총관령들과 참모들과 가급의 접주들이 벌떡 일어서서 수런거리는 동학군 진영을 향해 외쳐 말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적은 저쪽 신우리 산 기슭에 있다. 경군들은 겨우 100명밖에는 되지 않는다. 우리 동학군은 만여 명이다. 포탄이 날아오는 순간에는 주문을 외쳐라. 주문을 외우면 여러 접장내들이 가슴에 붙이고 있는 부적이 영험을 발휘할 것이다. 부적이 영험을 발휘하면 포탄이 옆에 떨어지더라도 죽지 않는다. 김계남은 휘하의 부하들을 향해 우리는 갈대 쪽으로 돌아가서 적의 뒤통수를 칠 것이니라 하고 외쳤다. 이방원과 이인환이 얼굴을 마주대고 속삭였다. 곧 이방원이 장태 부대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장태는 바로 이런 때 유용하게 쓰자고 만든 것이니라. 아무리 강한 총철환이라도 우리 하늘님의 장태를 뚫지는 못한다. 장흥부대는 적진을 향해 장태를 굴리면서 나아가되 반드시 그 장태 뒤쪽에 몸을 숨기도록 하거라. 동학군 진영의 동요가 그쳤다. 총수부대가 신오리 쪽으로 내달려 가다가 엎드려서 방총을 했다. 적을 향해 장태를 굴리고 나아가는 장태부대 뒤를 죽창부대와 환도를 든 부대가 뒤따랐다. 이때부터 경군의 포탄은 동학군 부대를 명중시키지 못하였다.
동학군들이 이미 떠나고 없는 텅 빈 강변이나 애매한 강물이나 논바닥과 밭 한복판으로만 떨어졌다. 영솔장 최경선이 빈 논바닥에 떨어지는 포탄을 가리키면서 소리쳐 말했다. 저기 보아라. 우리 하늘님의 조화가 저 포탄을 엉뚱한 곳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니까 하늘님이 조화를 부린다. 소나중이 맞장구를 쳤다. 겁을 먹고 300~400보씩이나 도망쳐가서 언덕 밑에 몸을 숨기고 있던 동학군들까지 모두 적들을 향해 돌진했다. 동학군들은 소리쳐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평산이 속해 있는 부대, 홍순서의 부대, 이인안의 직속 부대도 돌진에 들어갔다. 그들은 모두 한 차례씩 살인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아직도 아수라장 같은 싸움에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개벽 세상을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 하나쯤을 죽이는 일이 그렇듯 두렵고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다. 눈 딱 감고 눈썹 하나를 뽑고 나서 뱀딸기를 따먹는 일보다는 훨씬 어렵고 복날 개 한 마리를 때려잡는 일보다는 쉬운 일이었다. 동학군들은 순식간에 신오리 옆에 번번한 잔등에 있는 경군들을 에워싸버렸다. 김계남의 부대는 갈제 쪽에서 좁혀 들어가고 이방원의 장태 부대는 황룡강 줄기 쪽에서 좁혀가고 전봉준의 직속 부대는 능선을 타고 신오리 뒷산 쪽에서 밀고 내려왔다. 기왕에 영광 쪽에서 길을 막고 있던 후발 부대는 경군들을 향해 화승총을 놓아댔다. 화급해진 경군과 향군들은 무기를 버리고 신오리 뒷산 쪽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러다가 전봉준 직속 부대한테 쫓겼다. 죽창과 환도를 든 동학군 부대가 도망가는 경군들을 뒤쫓아갔다. 경군과 향군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학승의 옆에는 겨우 경군 5명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학승은 그들을 이끌고 영광 쪽으로 달아나다가 죽창과 환도를 든 동학군 부대에게 포위되었다. 이학승은 적들의 손에 잡혀 욕되게 죽느니 차라리 자결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학승은 상감이 있는 북쪽을 향해 엎드려 절하고 독전을 하던 칼로 자기의 가슴을 찔렀다. 김계남의 천민 부대가 달려들어 이미 숨이 끊어진 이학승의 시신을 난도질하였다. 동학군들은 경군들이 버리고 간 무기를 수거해가지고 월평 장터로 모여들었고 꽹과리와 진과 북과 장고들을 신나게 쳐댔다. 한편에서는 칼노래를 불러댔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무수 장삼 떨쳐 입고 용천검 드는 칼을 안이 쓰고 무엇하리. 다른 한패들은 춘향전 속에 나오는 이몽룡의 시를 노래로 불러댔다. 금준미주는 천사람의 피요. 옥반의 쇠고기는 만사람의 기름이라. 초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드높구나.
평사는 그들을 따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없었다. 몸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었다. 이날 싸움에서도 평사는 향군 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 평산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자기가 죽인 향군의 가슴에서 일어난 단말마의 경련이 그의 가슴으로 전해오던 기억 때문에 진저리를 치곤 했다. 이우암은 이날 싸움에서 경군 한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그도 그 죽임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진격을 하면서 그의 총에 쓰러진 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 자는 피를 흘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어머니. 하고 신음하고 있었다. 월평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그 경군이 쓰러져 있는 자리로 가보았다. 그 경군은 눈을 허옇게 까 뒤집은 채 뻗어져 있었다. 거기에서 이우암은 끔찍스러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그 경군의 피가 흘러나오는 가슴에 허리 가는 개미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쉬파리들 너댓 마리가 윙윙거리고 있었다. 멀지 않아서 그 경군의 몸속에는 쉬파리의 하얀 애벌레들이 득실거리게 될 터이었다. 아, 나도 총을 맞으면 저렇게 어머니를 부르다가 죽어갈 것이고 개미와 쉬파리들의 밥이 될 것이다. 아득한 비애가 그를 내내 우울하게 하였다. 지역부는 이날도 이우암의 뒤통수를 향해 총을 놓지 못했다. 포탄이 쏟아지는 황망 속에서 그는 이때껏 노려오던 표적을 잃고 말았다. 이우암은 어디론가 번개처럼 몸을 숨겨버렸다. 그가 심지에 불을 붙이고 있는 사이에 그의 눈앞에서 독전을 하던 이인한의 모습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다. 지역부는 적들을 향해 총을 한 방도 놓지 않고 이우암과 이인한만을 찾아 헤매었다. 옆에 동학군이 이상스럽게 여기고 지역부에게 얼른 총을 놓으라고 촉구를 했다. 지역부는 총을 놓는 채 하다가 앞으로 달려가면서 다시 이우암과 이인한의 모습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끝내 이우암과 이인한의 모습을 찾아 방총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지역부는 아깝고 짠했다. 이 부대 저 부대가 이렇게 어지럽게 뒤엉켜서 내닫는 싸움도 드물 터이었다. 포탄 3방이 떨어지고 나자 동학군 본대는 네 부대의 구별이 없이 흩어져 버렸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어 도망가거나 숨기에 바빴다. 그러다가 전봉준과 김계남과 손화중과 가급 접주들의 독전으로 말미암아 동학군들은 간신히 제정신을 차려서 도망가던 발을 멈추고 적을 향해 공격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황망 중에 이우암과 이인한을 죽이지 못했다니 지역부는 혀를 깨물었다. 이날 싸움에서 경군은 20여 명이 다치고 죽었고 향병들은 100여 명이 다치고 죽었다. 동학군도 5사람이나 죽고 25이 다쳤다. 지역부는 거구에 접주한 사람이
자기 접의 접장들하고 함께 포탄에 맞아 죽은 동학군의 시신을 묻어주는 것을 보았다. 알상투를 한 접장들은 시신을 땅속에 파묻으면서 징징 울어댔다. 어째서 하필이면 그놈의 포탄이 우리 접이 모여있는 곳으로 떨어졌더란가. 삼봉이, 철웅이, 공수, 영팔이, 판칠이, 이 사람들을 여기 묻어두고 어떻게 우리들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오. 삼봉이 이 사람은 3대 독자의 자식인데 어떻게 할 것이오. 삼봉이네 어메가 우리 삼봉이는 어째서 안 돌아오냐고 물으면은 대관절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오. 동학군 둘이 황토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접주를 향해 울부짖었다. 거구의 접주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 접주는 얼굴을 하늘로 쳐들었다. 하늘에는 흰 구름만 떠 있었다. 어쩔 것인가? 어쩔 것이오. 거구의 접주는 탄식하듯이 말했다. 그러다가 그는 이 사람들은 주문을 부지런히 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여. 하고 밑도 끝도 없는 말을 짓거려댔다. 좌우간에 못된 짐승들이 입 못되도록 꽉꽉 잘 파묻어 놓고 바위돌 하나씩을 굴려다가 표를 야무지게 해두도록 하세. 해물하고 나면은 유골이라도 박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도 죽으면 저렇게 묻힐 것이다. 하고 지역보는 생각했다. 지역보는 진저리를 쳤다. 이유암과 이남만 죽이고는 얼른 돌아가야만 한다. 나 죽으면 끝이다. 어머니, 정대남각시, 별림이가 있는 고향으로 얼른 살아서 돌아가야만 한다. 개칠이는 노발대발하는 홍계운 앞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만 있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떠냐? 지금은 동학군들하고 맞붙을 때가 아니라고 하니까 기어이 내 말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더니 얼씨구 잘 됐구나. 동학군들을 뒤따르게 한 경군들이 황룡촌에서 대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군 100여 명과 경군 20여 명이 죽고 지휘자인 대관 이학승마저 함께 죽었다는 장문을 접하고 난 홍계우는 발을 불렀다. 적들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기만 하면서 동태를 살피라고 했지. 내가 언제 제놈하고 대포를 쏘아 적들을 흩어지게 하라고 했던가. 홍계운의 등 뒤에는 키 작달막하고 앳된 졸병 하나가 몸을 위틀고 앉아 있었다. 몸집이 작은 데다 옷이 커서 헐렁헐렁한 졸병은 죄 없는 순한 눈길로 홍계운과 개칠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 졸병은 기생이었다. 그녀는 방 안에 있을 때에도 모자를 쓰고 있었다. 개칠이는 홍계운의 등 뒤에 앉아있는 졸병 차림의 기생을 흘끗 보고 나서 거연하게 말했다. 초토사 나으리, 너무 노여워하지 멋이 없어서 실패 한두 번쯤은
병가지 상사이옵니다. 이번에 일은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막아주고 뜻밖의 행운을 불러올 조짐일 수 있사옵니다. 일생일사 세웅지마란 말이 있지 않사옵니까? 이학승 부대의 패보에 겁을 먹은 홍계훈은 증원군인 총재 영병 400여 명이 자기의 휘하에 합류한 뒤에도 영광을 뜨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한 때 홍계훈에게 장성관하 공형의 첩보가 날아왔다. 동학군이 장성 갈제를 넘어 정읍으로 향했다는 것이었다. 동학군이 갈 길은 뻔했다. 태인을 거쳐 전주성으로 쳐들어갈 터이었다. 초토사인 자기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었다. 전주성을 공략하고 있는 동학군의 뒤통수를 쳐야 하는 것이었다. 홍계훈은 조급해졌다. 조야가 모두 초토사로서 자기를 무능하다고 욕을 할 터이다. 자기를 파직해야 한다고 성화를 부릴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가뜩이나 자기를 초토사로 천거해준 민왕우와 민영준에게도 면목이 없는 노릇이었다. 개칠이가 조급해하는 홍계훈을 말렸다. 백수의 왕인 호랑이도 사냥을 할 때는 숲속에 깊이 숨어 엎드린 채 자기가 잡고자 하는 짐승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하옵니다. 장수도 그와 같사옵니다. 때를 기다리는 동안 조급해하는 것은 장수로서 취할 바가 아니옵니다. 적들이 전주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놔두십시오. 쥐는 도간에 가두어 두고 잡아야 하옵니다. 조야가 다 함께 청나라 원군을 바라는 바이고 또 그것을 원색의 대인이 은밀하면서도 공공연하게 주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들었사옵니다. 전주성이 함락되어야만 청나라 군대가 떳떳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옵니다. 어차피 우리 경군만으로는 동학군을 쳐부술 수 없사옵니다. 중과 부적이었고 적들은 바야흐로 그 미친 기운이 충천에 있사옵고 또 전라도 지방의 지리에 박사옵니다. 패할 것을 뻔히 알고 덤벼드는 것은 자살행위일 뿐이옵니다. 초토사 나으리께서는 제 말씀을 부디 헛소리 듣지 마시옵소서. 말을 마치고 난 개칠이의 눈길과 홍계훈의 등 뒤에 앉아있는 기생의 눈길이 마주쳤다. 그 졸병 차림을 한 기생의 순하고 그윽한 눈길 때문에 개칠이는 가슴이 섬뜩했다. 평산이 생각났다. 평산의 눈에 그렇듯 흰자위가 많던 것이었다. 홍계훈의 경군은 개칠이의 말을 따라 느릿느릿 전주성을 향해 진군에 들어갔다. 아니, 앞장서가는 동학군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늙은 여우처럼 가고 있었다. 경군은 25일에야 영광을 출발하여 고창에 이르러 하룻밤을 보냈고 26일에는 천천히 정읍을 지나고 27일에는 태인에 이르러 동학군들이 처형한 지체들을 거두어다가 묻어주고 또 금구에 이르러 다시 하룻밤을 새우고 이튿날 원평에 이르렀다. 제발 얼른 동학군들이 전주성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1,500여 명의 경군들이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다가 진을 치고 밤을 새우고
군량이 따로 확보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먹매를 해결하다가 보니 스쳐 지나가는 길 옆의 모든 마을들이 다 쑥대밭처럼 뭉개져 버리곤 했다. 허리에 치마를 두른 계집들은 하나도 온전하게 남아나지 않았고 부자들의 곡식들은 모두 바닥나 버렸으며 소나 돼지나 개나 닭의 씨가 말라졌다. 경군들은 진지 안에다가 모닥불을 활활 피워놓고 밤을 새우면서 닭과 돼지를 잡아다가 먹고 어디에서인가 술을 구해다가 마셨다. 오라버니, 기생이 차일 밖에서 어정거리고 있는 개칠이를 불렀다. 홍계운이 순시를 하느라고 잠시 독전소를 비웠을 때였다. 개칠이는 당황했다. 그녀가 자기를 오라버니라고 불러준 것도 그렇고 홍계운이 없을 때 은밀하게 부른 것도 수상스러웠다. 이때껏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길이 그윽했던 것을 생각하자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이런 때에 이 여인한테 잘 대처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했다. 만일 이 여인의 유혹에 걸려 독전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여인과 내가 간통을 했다는 혐의를 입게 되고 목줄이 남아나지 않게 될 것이다. 개칠이는 독전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만 차일자락 틈으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냉랭하게 목소리로 물었다. 이 몸을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에 붙들어둘 것이옵니까? 제발 이제는 좀 보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담겨 있었다. 개칠이는 말을 잃었다. 제발 좀 보내주시오. 초토사 나으리한테 말을 잘해서 날이면 날마다 시달리는 거 그냥 미쳐 죽게 될 것 같사옵니다. 개칠이는 뜨거운 음식물을 생각했다. 함부로 뱉어서도 안 되고 삼켜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는 마음에 없는 말로 달래기 시작했다. 참아야 합니다. 시방 여인은 이 나라의 대사를 위하여 막중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초토사 나으리를 잘 보필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큰 보답이 있을 줄로 아옵니다. 함락되는 천주성. 홍계우는 동학군 진영으로 유눔을 보냈다. 하필이면 그것을 가지고 간 이효응과 배은환이 동학군 선발대인 김계남의 천민 부대원들한테 걸려들었다. 유눔을 들고 가는 그들은 북청색의 관복을 입은 채 말을 타고 있었다. 포교들 둘과 포군들 넷이 그들을 배행하고 있었다. 내 놈들은 어디서 뭘 하러 온 구시라치들이냐? 이효응과 배은환 앞에 화승총과 환도를 든 동학군 5이 나타났다. 우리들은 상감마마의 유눔을 가지고 왔느니라. 어서 너희들의 두령에게 안내하거라. 동학군들은 그들을 김계남이 있는 도소로 안내하였다. 김계남은 조사 성희안에게 그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김계남 장군의 부대는 이웃의 다른 부대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군들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부대여야 하옵고 또한 같은 동학군 부대들도
김 장군의 부대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어야 하옵니다. 그 위험과 무서움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라도 자시에 한번 본을 보임이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김계남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서 도소 밖으로 나왔다. 어명을 전하겠소. 부복을 하시오. 배은환이 김계남을 향해 근엄하게 말했다. 무릎을 꿇으시오. 포장 하나가 둘러싸고 있는 동학군들을 향해 같은 말을 외쳤다. 저것들이 시방 제상상에 올라앉은 꼴뚜기라는 놈이 용두질 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냐? 무엇을 하는 것이라냐? 호리호리한 동학군 한 사람이 빈정거렸다. 어허, 무엄하다. 어서 꿇어앉지 못할까? 또 다른 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빈정대는 동학군을 향해 소리쳤다. 김계남은 부하들을 향해 아직도 저 깊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엄한 것들을 당장 결박해가지고 군영 밖으로 끌고 가서 목을 친 다음 저것들이 지니고 있는 표신과 통부들을 시체 위에 늘어놓도록 하거라. 하고 말했다. 그들의 목이 잘린 뒤 오래지 않아서 선전관 이주호와 그의 수행원 둘이 또다시 김계남의 부대원들에게 붙잡혔다. 이주호는 홍계운의 경군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탕금을 가지고 한양에서 오고 있었다. 김계남의 부대는 이주호 일행들도 마찬가지로 잔혹하게 목을 베어버렸다. 그 소문이 평산이 속해 있는 전봉준의 직속 부대 안에도 들려왔고 장태 부대인 이인안의 부대 안에도 퍼졌다. 그 무렵에 보은의 최시영이 동학군 진영으로 보낸 경고문이 당도했다. 그것은 손천민이 쓴 것이었다. 보은의 동학 지도부는 북접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저놈들 등살에 북접 도인들까지 결단이 나게 생겼어요. 정부에서는 동학도인이라면 남접, 북접을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이려고 들 것이옵니다. 우리들이 나서서 남접을 타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참고 기다리면서 포덕을 하면 이 나라 이 강토는 보슬비에 옷 젖듯이 우리 동학도인의 강토가 되고 또한 그것은 또 어찌할 수 없는 개벽 세상이 될 터인데 남접놈들이 그 개벽 세상의 싹을 미리 잘 이어나가고 시들어지게 하려 하고 있사옵니다. 저놈들이 저렇게 날뛰면 의정부에서 청나라의 원군을 청할 것이고 청나라 원군은 우리 도인들을 무차별 쳐 죽이려 들 것이옵니다. 이모군란 때나 갑신년에 정변 때 보시지 않았사옵니까? 자객을 보내서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을 처결해야 합니다. 북접의 과격파들은 이렇게 최시영에게 말했고 마침내 최시영은 남접의 봉기 세력들에게 경고문을 보내기로 했다. 아비의 원수를 갚고자 할진대는 마땅히 효를 할지요. 인민의 공궁을 구하고자 할진대는 마땅히 어질지니라. 효도를 보이는 바에 따라서 인륜이 밝아지는 것이고 어짐을 베푸는 바에 따라서 민권이 회복되느니라. 그렇지만 이러한 최시영의 경고문이 남접 동학군의 한껏 고무되어 있는 기세를 꺾고 생각을 북접 사람들과 같은 쪽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었다. 동학군의 본대는 26일 정읍을 거쳐
삼천에 이르렀다. 만경강의 물줄기가 전주 쪽으로 꺾어지다가 다시 남쪽으로 굽이도는 물목이 삼천이었다. 유점 고개 쪽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의 물이 이곳에 이르러 고덕산과 모악산 쪽의 두 줄기 물과 합쳐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삼천에서 전주까지는 10리 안팎의 거리였다. 또 거기에서 전주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용머리 고개까지는 5리가 조금 더 되는 거리였다. 전봉주는 전주성 안의 도인들에게 동학군들의 전주성 공략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삼천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다. 성 안의 백성들은 물론 아전이나 가명군들 가운데에도 입도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단 동학군들이 성문 앞에 당도하게 되면 성문을 열어줄 것이고 동학군들이 성 안으로 들어서면 일제히 수성군들을 칠 터이었다. 이튿날 꼭두 새벽녘에 동학군 주력부대는 용머리 고개 위로 올라갔다. 푸른 새벽빛 속에서 윤곽이 어렴풋한 풍남문을 내려다보면서 일자진을 쳤다. 전봉준의 본대는 서문을 치고 손아중의 부대는 남문을 치기로 했다. 김계남의 부대는 전주부 북쪽 대야천에서 야영을 하고 있다가 건지산 고개를 타넘은 다음 역시 일자진을 치고 북문과 동문 쪽으로 좁히어 들어가기로 했다.